아이고, 배야. 한 할머니가 앓는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작은 반지하 원룸 안에서 배를 움켜잡고 헐떡거리던 할머니는 힘겹게 휴대폰을 들어 구급차를 부르려다가 이내 손을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면 명주를 조금 더 늘리는 것밖에 더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쾅쾅쾅.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을 즈음 밖에서는 누군가가 요란하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지만 방 안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반지하라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다 보니 지금이 몇 시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쾅쾅쾅. 딩동딩동. 집에 있어요? 문 좀 열어봐요. 초인종과 함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문을 두드려대는 통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끌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세요? 힘없이 문을 열자 집주인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들어왔습니다. 아, 계셨으면 빨리빨리 문을 열어야지. 한참 두드렸잖아요. 집주인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할머니를 타박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부터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노인 혼자 사니까 무슨 일 있나 해서 와본 거예요. 월세. 저기. 할머니는 힘겹게 말을 꺼냈지만 집주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의 사월룸 말이죠. 거기서 작년에 노인 세입자 하나 받았다가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 근처에 아들이 산다고 해서 내가 받아준 거 알죠?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괜히 소문나면 다른 세입자 다 나갈 테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답 없이 그저 집주인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는데 집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월세가 안 들어와서 할머니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지난달 거랑 이번 달 거랑 월세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 달에 방 빼야 되는 거 알죠? 도배도 해야 하고 다시 새 놓으려면 보증금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집주인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고는 들어올 때처럼 나갈 때도 문을 함부로 열고 쾅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렇게 무례한 언사와 행동에 궁시렁거리기도 했을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빛도 잘 들지 않는 이 좁은 방 안에서 병에 걸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에 화를 낸들 붙잡아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방으로 돌아와 눕자 차가운 방바닥이 등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이제는 올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짐이 된 것 같은 이 허망한 기분. 아들도 집주인도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서서히 남겨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차라리.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깊어지는 고요 속에서 그녀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종말의 발걸음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다음 달에 방을 빼야 한다니.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7세의 원일순 씨입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방세를 내지 않아 어머니를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만든 아들은 47세의 이찬용입니다. 아들의 부탁으로 평생을 시골에서 살던 원 씨는 멀쩡히 살던 집까지 팔아버리고 아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 씨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며 이제는 아들마저 곁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1, 2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처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습니다. 원 씨는 농부였던 남편과 함께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들에겐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원 씨와 남편의 인생은 오로지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찬용,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남들은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며 노후를 준비했지만 원 씨와 남편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원 씨에게는 아들이 곧 미래였고 아들이 곧 자신의 노후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 보내 학비와 생활비를 대며 유학을 시켰습니다. 원 씨의 아들 진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공부를 무척 잘해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은 갑작스럽게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공부 그만하려고요. 뭐, 갑자기 왜 그래? 원 씨와 남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들 다 돈 버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 공부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쳤어요.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조금만 더 해봐야지. 여태 공부한 게 아깝지 않니? 원 씨는 다급히 말했지만 아들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 진수의 나이는 30을 막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줄인 배를 참으며 뒷바라지했던 원 씨와 남편은 허무했지만 아들의 확고한 뜻을 더 이상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사법고시를 포기했고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시골 땅 대부분을 팔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 죽으면 농사는 못 지어도 땅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얼마라도 돈이 나오지 않을까.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 한 채 없이 결혼할 수는 없어요. 나는 입에 풀칠만 하면 되고 진수도 요즘 돈 잘 벌잖아요. 그 땅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결정은 그들의 미래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래지 않아 아이를 가졌고 손주가 태어난 직후 원 씨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달래는 듯 보였지만 원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수십 년을 함께한 세월을 떠올리면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 씨는 홀로라는 생각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뒤 아들의 관심도는 점차 줄어들었고 남편을 떠나보낸 뒤 원 씨의 삶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원 씨는 점점 더 외로움에 잠겨갔습니다. 기력이 점점 쇠해가는 원 씨에게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서울로 이사 오세요. 내가 어떻게 서울을 가냐? 원 씨는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이 무슨 올림픽도 열리는 곳도 아니고 그냥 아들 사는 곳인데 왜 못 와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어떡하고? 원 씨는 시골 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팔아야죠. 그 시골에 작은 집 한 채 남겨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텐데요. 내가 거기 가서 뭐하니? 원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뭐 하긴요. 저희 아기도 봐주시면 좋죠. 장인어른은 애를 봐주실 수 없으니까요. 아들의 말에 원 씨는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바깥 싸돈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서울에 있긴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계시니 손주를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도 거기 혼자 그렇게 계시면 우울증 걸려요. 뭐라도 하셔야죠. 아들의 권유에 원 씨는 결국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원 씨도 시골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 점점 미쳐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구해드릴게요. 월세는 저희가 낼게요. 아들은 덧붙였습니다. 원 씨는 처음에는 함께 살자는 얘기인 줄 알았지만 아들은 그저 근처로 이사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엄마도 불편하실 것 같고 엄마도 자기만의 공간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원 씨는 쓸쓸히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아기 돌봐주시려면 대부분 저희 집에 계실 테니까 큰 집은 필요 없으세요. 저희가 요즘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 괜찮다. 늙은이 혼자 사는데 집이 크면 청소만 힘들지.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은 원 씨는 집을 판 돈을 아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 씨는 단출한 집만 챙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터미널까지 마중 나온 아들은 원 씨를 차에 태우고 자신이 사는 동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기가 저희 아파트예요. 아들은 한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엄마랑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도착한 곳은 4층 건물이었고 건물 외벽에는 풍림빌리지라는 낡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풍림빌라. 외관은 이래 보여도 내부는 리모델링을 해놨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원 씨의 짐을 들어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결국 도착한 곳은 B-100일이라고 적힌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아들은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시기에 괜찮죠? 아들은 방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분 손을 보긴 한 듯. 외관보다는 깔끔했지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엔 다소 허름했습니다. 이 동네 방값이 워낙 비싸서 지금은 반지하예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큰 데로 옮겨드릴게요. 됐어. 여기면 됐다. 원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원 씨도 낡은 반지하 원룸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아기 돌보느라 아들 집에서 보낼 텐데 좋은 집에 살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원 씨를 남겨두고 돌아갔습니다. 원 씨는 방 안에 혼자 남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빛 한 줄기도 제대로 들지 않는 방이었지만 이곳이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닫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미래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랐지만 그 대가로 얻게 된 것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어둠뿐인 이 작은 방이었다는 사실이 원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창이 하나 있었는데 창은 컸지만 반지하라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까만 아스팔트 도로뿐이었습니다. 원 씨는 창가에 바싹 다가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들의 아파트가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발이 보였고 그 발은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원 씨는 누군가 자신을 들여다볼까봐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안쪽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고 원 씨는 매일 아침 아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출근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아들 내외가 아침 7시에 집을 나서기 전 원 씨는 항상 그 전까지 아들의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원 씨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허리, 손목, 무릎은 이미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렸고 마치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 잠시라도 편히 앉아 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에 아들 진수를 키웠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었나.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던 원 씨에게 이 일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원 씨는 아기만 돌볼 수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의 집은 늘 어수선했고 청소와 살림을 돌보는 일도 원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질러진 집안을 매일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하루가 끝나갈 무렵이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던 며느리도 나중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이건 꼭 손빨래 해주셔야 해요. 세탁기에 넣으면 줄어들거든요. 며느리는 손빨래해야 할 옷을 따로 담아 원 씨에게 건네주고는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손자 돌보기와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 원 씨는 자신이 손자를 보러 온 것인지 아니면 파출부 일을 하러 온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친정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원 씨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하는 것이 곧 아들에게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 씨의 삶은 점점 골병이 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지내던 삶과는 정반대의 하루하루. 그러나 불편한 것은 육체적인 고됨보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일 때 이후로는 이렇게 가까이 지내본 적이 없었기에 가까이 산다는 것이 꼭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원 씨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가시지 말고 계세요. 왜 그러니? 원 씨는 며느리의 말에 약간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일 어머니 생신이라 미역국은 못 끓여드리겠지만 오늘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족발 시켜놨어요. 아이고, 뭘 그렇게 번거롭게. 원 씨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는데 생신은 챙겨야죠.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 씨는 지친 몸을 빨리 눕히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준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지금 진수 씨랑 아버님 병원에 잠깐 들렀어요. 이제 집으로 출발할게요. 그래, 알았다. 원 씨는 아들의 전화를 끊고 아들 내외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8시 반이었습니다. 이미 족발은 진작 도착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상차림을 하던 원 씨는 그 차가운 음식들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이랑 얘기 좀 하느라. 며느리는 급히 사과했습니다. 아니다. 사돈 어른은 건강 괜찮으시고 원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습니다. 똑같죠 뭐. 어서 드세요. 며느리는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족발은 차갑게 굳어져서 씹는 맛도 없었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생일을 하루 앞둔 날, 이 조용한 식탁의 분위기 속에서 원 씨는 깊은 피로와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친 아들은 곧바로 씻으러 들어갔고 원 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인사를 하려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원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피곤한데 왜 굳이 이 밤에 생신을 챙기라고 해? 아들의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뭐 당신한테 생신상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사시는데 식사 한 끼는 같이 하자고 한 거잖아. 언제부터 내가 엄마 생일을 챙겼다고.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안 챙기면 어머니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해야 한다고. 알겠어. 피곤해 죽겠어. 금방 먹었잖아. 근데 족발이 뭐야? 그냥 대충 먹으면 되지. 저녁 생각도 없는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그냥 용돈이나 드려. 원 씨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힘겹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귀에 대고 한 말을 들은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일을 챙기기 싫어하고 며느리마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아들의 말이 원 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피로했던 하루가 아들 부부의 차가운 말에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난 가보마. 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서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생일 같은 거 안 챙겨도 된다. 나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어. 원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운함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일도 있고 병원도 다녀오느라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거 챙길 필요 없다. 원 씨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휴대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을 빼서 든 듯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좀 개인주의라 그래요. 그런 거 챙기는 걸 잘 못하고 솔직한 편이라서요. 그러니 오늘처럼 어머니가 서운하신 일이 있으셔도 좀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의 당당한 말에 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당돌한가 싶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잘 만났구나. 원 씨는 그 옛날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앵무새처럼 내만 하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원 씨에게 개인주의라는 말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나쁜 뜻은 전혀 없어요. 다시 아들이 전화를 이어받았지만 원 씨는 이미 마음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함께 있는 순간들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듯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원 씨는 아침부터 배가 몹시 아파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더위를 먹었는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요즘 입맛도 없고 몸도 축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직장에 다녔다면 하루 정도는 쉰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원 씨는 조금 아프다고 해서 아들이나 며느리가 직장에 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된 시간 30분 전 원 씨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배가 아파 도저히 아들 집에 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수야, 오늘 내가 병원에 좀 들러야 할 것 같아. 그럼 아기는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금방 갔다 올 테니까 회사에 좀 말하고 늦게 가면 안 될까?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당일에 그렇게 갑자기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못마땅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웬만하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원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병원도 안 열었을 텐데 9시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가려면 한참 걸릴 거잖아요. 그럼 응급실에라도 갔다 오세요.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원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됐어요. 무슨 응급실까지 가세요. 그냥 병원 열면 가세요. 아들은 무심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의 간원 씨는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아 서둘러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침에 너무 아파서. 원 씨는 아기를 안고 있던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기 받으세요. 저 지금 나가야 해요. 아들은 급히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른 가라. 미안하다. 원 씨는 힘겹게 아기를 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출근해야 하는 며느리가 늦을까봐 허둥지둥 서두르는 바람에 원 씨는 아기를 안고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큰 이상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아프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권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원 씨는 아기를 보다가 다시 한번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출근한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한 날은 내일이었고 아들은 늦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갑자기 조퇴를 시킬 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엄마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잠깐 병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또요? 그럼 제가 지금 가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오기 힘들면 그러면 정숙이 고모에게 부탁해도 될까? 고모가 근처에 사니까 잠깐 봐달라고 하려 하는데 괜찮니? 이정숙, 남편의 여동생이자 원 씨의 시누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동네에 살며 가깝게 지냈지만 정숙이 서울로 올라온 뒤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원 씨는 자주 연락을 이어가며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정숙과 아들은 친밀한 사이까지는 아니었지만 원 씨는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누이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잘 됐네요. 저 일하러 가봐야 해요. 알았다. 원 씨는 답답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뒤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와, 언니, 진수 집 좋다. 완전 성공했네. 정숙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뭐. 원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참 좋겠다. 오빠 돌아가시고 애들이 먼저 모셔가겠다고 그랬으니 말이야. 정숙은 원 씨를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원 씨는 순간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같이 사는 척했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가면 애들이 나 데리고 살지 모르겠어. 요양원에 안 보내면 다행이지.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하자 원 씨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병원 가야 한다고 했지. 얼른 다녀와요. 괜히 아픈 사람 붙잡고 있었네.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니죠, 언니?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원 씨는 신우이에게 아기를 맡기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세한 검사를 해야 했지만 큰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원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서둘러 아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정숙은 급한 약속이 있다며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정숙이 머무른 시간은 고작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다시 원 씨가 아기를 돌보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는 가셨어요. 그래, 아까 갔어. 원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실 수 있죠? 알았다. 원 씨는 허탈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며느리가 아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원 씨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다음부터는 아무도 없는 집에 손님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건 좀 실례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 안 드리면 또 그러실까 봐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원 씨는 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한테 허락받고 부른 거야. 몸이 너무 아파서. 원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수 씨가 거기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의 내용은 전혀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갔다 오는 3시간 동안 잠깐 아기만 맡긴 것뿐이었는데 손님 운운하며 신뢰를 거론하는 며느리의 말에 원 씨는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원 씨는 아들이 자신에게 알았다 고 했으면서도 며느리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는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늘 이러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었잖니. 그렇다고 회사 다니는 너희한테 당장 오라고 할 수도 없지 않냐. 그래서 나도 진수의 고모한테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면서 부탁한 거야. 너희도 아프면 회사도 쉬고 그러잖아. 그런데 나는 휴가가 있니? 조퇴가 있니? 손님을 데려왔다고 실례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원 씨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아들이 서둘러 전화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냥 서로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일로 큰 소리까지 내세요? 애 엄마도 말이 심했다면 제가 알아서 잘 말할 테니까. 어머니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기가 막혔지만 원 씨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소리 내봤자 내일 당장 또 봐야 할 아들과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싸워서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그저 조용히 참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원 씨는 아파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졌고 아들 역시 마냥 편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겉으로는 이성적인 척했지만 결국 언제나 자기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원 씨는 무언가를 이야기해봤자 자신만 서운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 씨는 결국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큰 병일까봐 두려웠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원 씨는 그 충격에 마치 홀린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그날도 원 씨는 애를 보러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통증과 충격 때문에 아기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치료와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던 그의 비참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원 씨는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편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면 아들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아기를 돌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일을 쉬거나 누군가를 고용해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면 그 또한 원 씨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고 며느리는 차가웠습니다. 원 씨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솔직히 이야기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원 씨는 한밤중에 너무도 심한 고통에 휩싸여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 씨는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번호를 눌러 구급차를 부를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고 몇 시간을 지낸 뒤 오전 10시쯤이 되자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오늘 출근 못했지?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예요? 회사에서 얼마나 깨졌는지 아세요? 애를 봐주기 싫으시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죠. 봐주실 거면 끝까지 잘 봐주셔야 저희도 마음 놓고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새벽에 몸이 아파서 원 씨가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원 씨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맨날 몸이 아프다고 하시고 사람 불러대고 지난번에 애엄마한테 생활비 더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생활비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못 봐주신다는 거냐고요. 아들의 말에 원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원 씨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겨우 최소한으로 받은 돈이었고 그것도 아들네 집에서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 더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족의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니, 진수야. 혹시 애엄마가 몇 번 싫은 소리 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 원 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러시니까 애엄마랑도 싸우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요. 아니다, 진수야. 그게 아니라 사실 됐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애엄마 보기도 미안해서 오늘 제가 회사 안 갔어요. 좀 잘 살아보려고 부탁드린 건데. 아들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진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좀 아파서 그래서 지난번에. 아니, 그러니까 아프면 미리미리 말을 해주셔야 제가 회사에 말이라도 하죠. 이렇게 갑자기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엄마 좀 아픈 게 우리 모두의 생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꾸 애를 인질 삼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엄마한테 부탁도 안 해요. 우리끼리 어떻게든 살 거예요. 통화가 끊길 때까지 원 씨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고 나자 원 씨는 그저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애를 못 봐줄 정도로 아프다는데도 아들은 어디가 아픈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도 아들이 알고 있을 텐데 결과가 어땠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를 내고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엄마의 말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 아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섭섭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아버지 병원에 다니느라 늦게까지 아기를 맡겼던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원 씨가 아프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그럼에도 아들 진수의 반응은 너무나도 서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 씨는 한참 동안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화도 나고 속상했지만 동시에 암에 대해 진작 이야기하지 않은 자신의 탓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고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저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원 씨가 기다리던 아들의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왜 자꾸 전화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한 거예요.
아들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게 아니야, 진수야.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애를 봐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파서 그랬어.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손자까지 내팽개치고요. 아들이 처음으로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암이란다. 진수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화를 내던 아들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웠어. 엄마도 받아들일 시간이 좀 필요했고, 또 이 치료를 시작하면 더 이상 애를 봐줄 수 없으니까 최대한 오래 봐주고 싶었어. 원 씨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아들은 한참 조용히 있더니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죠. 무턱대고 자꾸 못 봐주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애 엄마랑 얼마나 싸웠는데요. 회사에서도 욕 많이 먹고요. 아들은 원 씨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겠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원 씨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서운한 일들도 많았지만 큰 병까지 걸린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따지기에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락하지 않던 그동안 원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치료받아서 살아가면 뭐하나 라는 회의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어느 정도 화해하고 나니 치료를 받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아들은 부모를 순식간에 모두 잃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다시 아들 내외와 부딪히게 되니 원 씨는 몸이 더 아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 좀 다녀와야 해서요. 애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원 씨에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병원에 가야 했고, 원 씨는 항암 치료로 인해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로 인해 더 지치고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원 씨는 이런 상황을 계속 견디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몸 상태를 회복하려면 요양이 필요했고, 그래서 차라리 시골로 내려가 다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자 원 씨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 좀 다시 내려가서 쉬어야 할 것 같아. 이젠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나 아들은 원 씨의 요청에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애미가 있긴 하지만 애엄마가 친정아버지 병원도 다니면서 어떻게 혼자 왔다 갔다 아기까지 돌봐요. 조금만 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지쳤다. 진수야, 몸도 더 나빠지고 있어. 원 씨는 간절히 설명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좀 나으시면, 아니면 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몇 달만 더 참아주세요. 엄마가 애 보러 이사까지 오셨잖아요. 아들의 말에 원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기 때문에 기꺼이 이사까지 했던 것입니다. 저도 지쳐요, 엄마. 아들은 자신의 피곤함을 토로했습니다. 원 씨는 그 말에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너는 너희만 생각하니 나는 지금껏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다 문제라니. 엄마를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야 직성이 풀리겠냐? 원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제야 조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엄마 건강 걱정돼요. 근데 상황이 이렇잖아요. 적어도 애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몇 달만이라도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원 씨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원 씨에게 있어 미래이자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원 씨는 그저 편하게 밟고 갈 다리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 씨의 오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녀도 더 이상 남은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매달려봤자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감기라도 걸린 줄 아는지 원 씨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아들. 자기 힘든 일, 며느리의 힘든 일, 처가의 힘든 일이 그에게는 언제나 최우선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쳤던 원 씨에게 남은 것은 이제 병마와 홀로 싸워야 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싸움의 장소는 이 반지하 원룸, 희미한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그녀의 살아갈 의지도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원 씨는 병원에도 가지 않았고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집주인과 대화한 뒤 받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보며 원 씨는 그 종이를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곧 죽을 자신이 월세 걱정까지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픈지 안 아픈지조차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방에서 원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들이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었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도 언젠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겠지. 그때서야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 그런 날이 오더라도 그냥 마음 편히 살아라. 이게 엄마가 너에게 해줄 마지막 말이다. 메시지를 보내고 원 씨는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그 순간 띠리링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답장이 오는 소리였겠지만 원 씨는 휴대폰을 다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원 씨에게 남은 건 희미해진 미래와 조용한 현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적어도 자신을 위해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는 데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자신과의 평화였습니다. 그날 밤 원 씨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빛은 작고 미미했지만 여전히 어둠 속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원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의 기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을 위한 편안함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혹은 그저 지친 마음의 탈출구인지 몰랐지만 원 씨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모든 고통과 분노를 떨쳐내고 마침내 자신만의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